지난해 10월 경남 지역의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를 비롯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김해 여객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경남 지역을 비롯해 고속시외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들은 2011년 경남도가 시외 이동권을 약속했고 2014년 전국 최초로 시외 저상버스 설계도를 제작했으나 운수사들과 손실보전금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끝내 도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속시외버스 그리고 공항버스를 비롯한 전국의 노선에는 휠체어 승강 설비를 설치한 차량이나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운행되지 않고 있어 얼핏 보면 그냥 외면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전후 사정을 꼼꼼히 따져봤을 때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적어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고속시외버스와 공항버스 노선들의 저상버스를 투입하기엔 잃는 요소들이 있고 이것이 승객이건 업계가 됐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터미널을 비롯해서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보는 고속시외버스와 공항버스는 고상용 차량으로 운행됩니다. 현존하는 모델 기준으로 현대 유니버스와 기아 그랜버드가 그것에 해당되고 네오버스가 한창 국내에서 생산했을 시절에는 FX도 도입하는 운수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단거리 노선에서는 KGM의 전장 11m 전기 좌석형 버스나 중국산 스카이웰, CHTC 전기 코치형 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하기도 합니다. 중장거리까지 골고루 운행해야 하는 특성상 디젤 버스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유사시 주유소에 들어가 잠깐 연료 충전을 하고 다시 운행에 들어갈 수 있는 반면 전기 버스는 반드시 배터리 충전 시설이 있는 곳을 필요로 하고 완충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비 문제도 남아있는데 효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배터리 방전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더위가 이어지면서 쾌적한 온도를 제공하기 위해 냉방을 가동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터리를 소모하게 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수소버스 모델도 생산되고 있지만 수소 충전소가 아직 부족한 편인데다 역시 운행 과정 중에 효율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코치형 버스로 일컬어지는 모델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요소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차량 하부에는 화물고가 주어지는데 이 공간에는 캐리어를 비롯한 무거운 짐이나 접이식 자전거, 그 밖에 소화물도 적재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선반이 주어지는데 무거운 짐은 불가능해도 크기가 작은 물건은 넣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시외로 이동한다면 짐들을 가지고 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출발지를 막론하고 인천공항 등으로 연결하는 노선에서는 캐리어를 소지한 승객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화물고는 금방 들어차게 됩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만일 저상버스만 투입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그러기 이전에 저상버스 투입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주로 시내버스에서 도입해서 시내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나 KGM에서 각각 취급한 단 한 종류의 차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엔진으로 구동되는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한 저상버스이며 적어도 입석이 가능한 종류가 출시되고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현대 일렉시티는 좌석형 사양도 취급되고 있으나 역시 입석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다만 광역버스 저상화에 따라 12m급 사양도 준비되고 있는데 고속화도로를 경유하는 노선들이 많은 데다 입석금지까지 주어지고 있어 환경은 좀 다르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상버스들은 시내에서 운행하기에 적합한 컨디션에서 출발한 차종인 만큼 출력과 속도, 그 밖의 승객 편의 요소 면에서 일반적인 코치형 버스와 비교했을 때 접근부터 다르게 들어가야 할 종류입니다. 시내버스 사양으로 생산되는 차량은 실내 선반이 주어지지 않아 적어도 가방이라도 따로 보관할 공간이 없습니다. 선반이 없으면 바닥에 둬야만 하는데 승객이 사용하는 바닥 공간 일부까지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편의도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저상버스 특성상 하부 공간까지 아낌없이 쓰기 때문에 화물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외 이동이나 항공편을 이용하러 가는 승객들이 캐리어를 가지고 버스 타러 간다고 가정했을 때 화물고가 주어지지 않으면 정작 어디에다 따로 둬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기차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역시 짐을 보관할 선반이 열차 객실 내부나 바깥 등에 없는 것과도 같으며 시외로 가는데 짐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사용할 마땅한 요소가 없는 겁니다. 저상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치형 버스와 비교하면 고속주행 능력과 안정성에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엔진으로 구동되는 차량끼리 비교해보면 현대 에어로시티 저상버스는 300마력 전후 엔진이 장착됐다고 알려지지만 현대 유니버스는 최대 440마력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고속도로에서 대략 300마력은 100에서 110km로 주행하기엔 연료 소모 효율 신뢰도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어로시티 저상버스가 바탕이 되는 일렉시티마저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현재 수소 사양을 기준으로 완충 시 800km 미만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상과 고상 간 전체적인 승차감도 비교되면서 문제시될 수 있고 저상버스 구조 특성상 바닥이 대체로 평평하지 않은 까닭에 좌석을 설치하는 난이도는 고상형에 비해 어렵습니다. 서울 부산 간을 왕복 운행해야 할 필요도 있는 고속시외버스 특성상 저상형은 선택할 당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자체가 시내버스 운행에서부터도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가 도입은 됐지만 정작 실운행에서는 1년에 한두 명을 태울 수 있을지도 의문인 수준이라는 말도 전해집니다. 저상버스에도 승강 설비까지 마련됐으나 정작 설비를 사용할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 셈입니다. 그나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선에서는 의미를 좀 챙겼지만 고속시외버스와 고강버스는 차원이 아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버스도 시계를 넘나드나 시내버스 시스템에 속하고 역시 선반이 주어지지 않는 차량들이 꽤 다니는 것으로 보아 고속시외버스와는 또 취급이 다른 편입니다. 그러나 역시 사용할 좌석이 필요하고 고속주행까지 요구된다는 점에서 고속시외버스나 공항버스와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광역버스 저상화에 대한 여론은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이기도 합니다. 고속시외버스는 2019년 10월 28일부터 비교적 잠깐 동안 휠체어 승강 설비가 갖추어진 버스를 운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반 고속 등급만 소수 차량을 개조해서 서울 반포동에서 출발하는 전주행과 당진행, 부산행과 강릉행에서만 어느 정도 운행했고 본래는 우등 등급도 휠체어 고속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버스도 결국 한계가 지적됩니다. 2021년 6월까지 4개의 노선에서 휠체어 고속버스를 운행한 결과 서울 부산 간은 단 1명의 휠체어 승객만 버스를 이용했고 서울 당진 간마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합덕이 아닌 당진 시내를 기준으로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2명의 휠체어 사용 승객만 이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울 당진간마저 휠체어 승객이 꽤 찼지를 않은 것일까? 예매 방법에서 문제를 겪은 것일까? 배차 시간 때문에 발목 잡힌 것일까? 주된 이유를 좀 탐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서울 당진간도 12명에 불과했는데 현재 철도가 전혀 닿지 않는 속초와 같은 지역에서도 휠체어 버스를 운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준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추가 의문점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2023년 중 전국 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상무는 휠체어 고속버스를 운행하면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반 버스를 기준으로 5석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개조비만 지원할 뿐 운영 손실 보조는 없어 운수사들의 참여를 꺼렸고 리프트가 고장나면 부품이 없어 제때 수리하기 어려웠던 데다 버스 옆면을 잘라가며 개조했기 때문에 찬바람이 새어들어와 승객으로부터 춥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문가는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 범위를 인근 시군과 인접 대도시까지 넓히려 했던 점을 고려해서 장애인 콜택시 증차와 무료 이용권 확대 지원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로 철도 확충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저상형 플랫폼이면 장치를 사용해서 승하차가 가능하고 고상형 플랫폼이면 약간의 보조를 받아가며 승하차를 할 수 있는 등 버스에 비하면 쉬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철도 노선을 추가하기 위해선 적어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와 신규 사업의 확정, 몇 년간의 공사, 시운전을 거친 뒤 정식 운행을 개시해야 하고 타당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신규 철도 노선 추진도 불투명해집니다. 한편 시외 광역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과 관련해 장애인 A씨가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했고 헌재가 전원재판부의 배정에 판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 대법원이 고속시외버스 노선이 전국에 분포한다는 점을 들어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 대상 노선을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2심 원심을 깨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2025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생활권과 가족관계를 고려해 시외와 광역 총 7개 노선에만 제한하는 것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금호고속은 휠체어 개조 비용이만 229억에서 383억 원이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금호고속은 지난해 24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동양고속을 비롯한 다른 일부 운수사도 역시 지난해 흑자였으나
그 밖에 다른 운수사들은 적자를 기록했으며 매출이 떨어질 정도로 업계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기도 하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한마디 남기기도 했습니다. 비용 문제도 작용하고 있으나 2019년 10월 28일부터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휠체어 승객을 얼마 되지 않은 인원만을 태우고 운행했던 그 현실. 시내버스에 저상버스가 여러 대 도입됐어도 1년에 한 명 태울까 말까 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데다 대수를 늘려도 휠체어 사용 승객은 많이 오질 않는 현상. 선반과 화물고 전반적인 고속주행 능력과 효율까지 희생해 가면서 저상버스를 도입해 승객을 수송하라고 하기엔 고속시외버스, 공항버스 현장과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큽니다. 단순 이동만 따질 것이 아닙니다. 빈 좌석 발생 빈도를 줄여서 승객을 많이 태울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기본적인 요소와 편의성까지 챙기는 것이 운수 사업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성입니다.